놀라운 학계의 발표가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우수성이 언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충격적 진실 들으러 가시죠. 저는 리처드 벤슨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3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제 연구 논문은 언어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언어의 논리적 우월성에 관한 제 이론은 학계의 표준이 되었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연구실에서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교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죠. 교수님, 국제언어학회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디서 열리는데? 독일 베를린에서요. 주제는 언어 다양성과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겠군. 참석자 명단은 에밀리가 명단을 내밀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옥스퍼드, 하버드, 소르본 대학의 동료들까지. 그런데 낯선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정우. 어느 대학이지? 서울대학교에서 오시는 교수님입니다. 한국에서요. 저는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아, 그럼 중국어 방언 연구하는 사람인가? 에밀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어는 중국어 방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에밀리, 그건 내 생각이고 학문적으로는 결국 같은 어족이야. 어차피 모두 그림 문자 아닌가? 에밀리가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초청장을 책상 한쪽으로 밀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에서 오는 학자들의 발표는 그다지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대개 서구 이론을 답습하거나 자국 언어의 특수성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른 일 있어? 저는 다시 강의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이정우 교수님 논문이 최근 언어학 저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특히 언어 습득과 뇌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가능한 한 무덤덤하게 유지했어요. 그래, 어떤 내용인데? 문자 체계가 뇌의 언어 처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같아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의 과학적 설계가 학습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하네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학적 설계? 500년도 더 된 문자를 과학적이라고? 서양의 알파벳 체계야말로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건 기본 상식 아닌가? 에밀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초청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알았어. 참석하지. 베를린은 좋아하는 도시니까. 그리고 이 한국 학자가 뭘 발표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예약 일정 잡아드릴게요. 이번 발표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는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때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김박. 아무튼 조용하고 성실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논문도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번 발표도 그러하겠죠. 에밀리, 비행기 예약할 때 창가 자리로 부탁해. 그리고 일정표에 이번 학회 시간 비워둬.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 아마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시간이 될 테니까. 연구실을 나서는 에밀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제 논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어의 위계 질서는 오랜 역사와 학문적 성과가 증명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저는 리처드 벤슨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3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하고 있죠. 제 연구 논문은 언어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언어의 논리적 우월성에 관한 제 이론은 학계의 표준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연구실에서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교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죠. 교수님, 국제언어학회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디서 열리는데? 독일 베를린에서요. 주제는 언어 다양성과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겠군. 참석자 명단은 에밀리가 명단을 내밀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옥스퍼드, 하버드, 소르본 대학의 동료들. 그런데 낯선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정우. 어느 대학이지? 서울대학교에서 오시는 교수님입니다. 한국에서요. 저는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아, 그럼 중국어 방언 연구하는 사람인가? 에밀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어는 중국어 방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에밀리, 그건 내 생각이고 학문적으로는 결국 같은 어족이야. 어차피 모두 그림 문자 아닌가? 에밀리가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초청장을 책상 한쪽으로 밀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에서 오는 학자들의 발표는 그다지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대개 서구 이론을 답습하거나 자국 언어의 특수성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른 일 있어? 저는 다시 강의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이정우 교수님 논문이 최근 언어학 저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특히 언어 습득과 뇌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가능한 한 무덤덤하게 유지했어요. 그래? 어떤 내용인데? 문자 체계가 뇌의 언어 처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같아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의 과학적 설계가 학습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하네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학적 설계? 500년도 더 된 문자를 과학적이라고? 서양의 알파벳 체계야말로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건 기본 상식 아닌가? 에밀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초청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알았어. 참석하지. 베를린은 좋아하는 도시니까. 그리고 이 한국 학자가 뭘 발표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예약 일정 잡아드릴게요. 이번 발표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는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때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김박. 아무튼 조용하고 성실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논문도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번 발표도 그러하겠죠. 에밀리, 비행기 예약할 때 창가 자리로 부탁해. 그리고 일정표에 이번 학회 시간 비워둬.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 아마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시간이 될 테니까. 연구실을 나서는 에밀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제 논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어의 위계질서는 오랜 역사와 학문적 성과가 증명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저는 이정우 교수가 단상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서구 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변에서 약간의 술렁임이 느껴졌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이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글의 인지과학적 우수성과 언어 습득 효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전형적인 자국어 우월주의 발표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러나 이정우 교수는 예상치 못한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언어에 우열이 있다는 관점은 학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자연어는 그 자체로 완전한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 체계, 특히 인위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의 과학적 원리와 그 효율성입니다. 옆자리의 마이클이 저를 흘기 쳐다보더니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시작이 꽤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그리고 한글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체계는 크게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의 문자는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표음 문자는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글은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인간의 발성기관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설계된 유일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도식화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죠. 이것은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적용한 원리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과학적 접근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중세시대에 이런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했다니 흥미로운 주장이었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모음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은 천지인 철학에 기반하여 기본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서는,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서니을 조합하여 모든 모음을 표현했죠. 마이클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철학적 원리를 문자에 적용했다고? 흥미롭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서구 언어학의 관점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접근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체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최신 뇌파 실험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우리 연구팀은 다양한 문자 체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어떤 언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각기 다른 문자 체계를 2주간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을 학습한 그룹이 다른 문자 체계를 학습한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빠른 학습 곡선을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뇌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뇌 영역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있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언어 처리 영역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활성화 패턴입니다. 한글 학습자들은 이 두 영역 간의 연결성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글의 형태적 특성이 음소 인식과 의미 처리를 동시에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제 논문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는 알파벳 체계가 뇌의 언어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가설에 기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정우 교수의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문해력 습득 속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 어린이들은 평균 1년 내에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완전히 습득하는 반면 영어권 어린이들은 약 2.5년, 중국어권 어린이들은 약 3년이 소요됩니다. 회의장 내부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서 비롯됩니다. 한글은 철저히 표음 문자이면서도 글자의 형태가 발음 방법을 시각적으로 암시합니다. 또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방식은 의미 단위 인식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뇌의 시각 처리 능력과 언어 처리 능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교수의 논리는 탄탄했고 그의 연구 방법론은 최신 신경과학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자국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학문적 탐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벤슨 교수의 2018년 논문 문자 체계와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에서는 서구 알파벳 체계가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능력 발달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우 교수가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없었지만 저는 왠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학회장 여기저기서 시선이 제게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눈썹을 치켜올린 채 조용히 제 반응을 살폈고 장 피에르는 갑자기 공책에
무언가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벤슨 교수님의 논문은 언어학계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특히 문자 체계가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접근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말았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정우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제 논문의 핵심 주장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알파벳 체계는 형태와 소리의 연결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추상적 사고 능력이 강화된다. 반면 상형 문자나 음소와 형태가 연관된 문자 체계는 직관적 이해는 쉬울 수 있으나 고차원적 사고 발달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 마이너스 벤슨 2018 이정우 교수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주장은 언뜻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추상화 능력이 사고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의적 추상화가 인지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가정입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제 논문의 핵심 전제를 정확히 짚어낸 그의 분석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지과학 연구 결과는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72개국 언어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ISA 수학, 과학 성취도와 문자 체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상관관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글이나 가나와 같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된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학생들이 수학, 과학 분야에서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문화적, 교육적 변수를 통제해도 이 경향은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래프를 살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일본,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뇌 영상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는 fMRI를 사용해 다양한 문자 체계를 읽을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컬러풀한 뇌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는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처리 영역이 동시에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반면 알파벳을 읽을 때는 언어 처리 영역의 활성화가 우세하고 한자를 읽을 때는 시각 처리 영역의 활성화가 우세합니다. 이정우 교수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한글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글 사용자들이 추상적 사고 테스트에서도 결코 낮은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패턴 인식과 같은 특정 유형의 추상적 사고에서는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제 연구의 핵심 가설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자로서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한 호기심도 느껴졌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 논문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슨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15개국 2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본에는 한글 사용자가 단 5명만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 모두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표본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지적한 제 연구의 한계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아 언어권 피험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간략히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더불어 벤슨 교수님의 연구에서 사용된 추상적 사고 측정 도구는 서구적 사고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적 추상화에 치중된 문항들이 많았죠. 그러나 추상적 사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추상화, 패턴 인식, 공간적 추상화 등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필사적으로 이 지적들을 적었습니다. 이정우 교수의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학문적으로 매우 타당했습니다. 그는 제 연구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다양한 추상적 사고 측정 도구를 개발했고
더 균형 잡힌 표본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문자 체계와 추상적 사고, 능력 간의 관계는 벤슨 교수님의 주장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어나 문자 체계에 우열을 매기는 것은 학문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각 문자 체계는 고유한 인지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 지식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벤슨 교수님의 연구는 이 분야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고 우리의 연구는 그 질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제 연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문적 대화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접근을 취했습니다. 이런 학자적 예의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발표를 마쳤고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질문을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어. 너의 반박은 어떻게 준비할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 교수의 데이터는 견고했고 그의 방법론은 치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 연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이어졌고 이정우 교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전문 용어의 사용도 정확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학자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로 옥스퍼드의 한 신경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정우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벤슨 교수님의 연구와 교수님의 연구 사이에 있는 가장 큰 패러다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우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학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특정 언어나 문자 체계를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체계의 고유한 가치와 다양한 인지적 영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의 대답에 청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회의장 밖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정우 교수의 발표는 단순한 반박을 넘어 제 학문적 토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1시간 만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복도 창문을 통해 베를린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도 그 자리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를 압박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리처드, 괜찮아? 마이클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발표였어. 아시아 학자들이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니.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말에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그의 말에도 여전히 서구 중심적 우월감이 묻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데이터는 탄탄해. 방법론도 철저하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흥분된 표정으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선이 저를 향했고 몇몇은 속삭이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언어학계의 거장 리처드 벤슨이 공개적으로 논박당한 장면을 목격한 후의 반응이었겠지요. 장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다음 세션에 가볼까? 아니, 난 호텔로 돌아갈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동료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러선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회의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이정우 교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문득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미소와 함께 가벼운 목례를 보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올까 잠시 두려웠지만 다행히 그는 주변 학자들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리처드,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할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미안, 나는 패스할게. 좀 피곤해. 저는 변명했습니다. 두 동료를 뒤로하고 저는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 학문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정우 교수의 발표 내용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정확하다면 제가 평생 주장해온 서구 언어의 우월성은 단지 문화적 편견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제 모든 연구의 토대는 무엇이었을까요? 택시 창밖으로 베를린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풍경보다 제 마음속에 일어난 폭풍이 더 격렬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학문적 생애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의 충격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권위가 한시간의 발표로 흔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미니바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머릿속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반박 논문 구상에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그럴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정우 교수의 논문들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연구는 수년간 꾸준히 발표되어 왔고 상당수가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연구들을 그동안 못 봤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지 않았을까요? 서구 언어 중심주의의 인지적 영향, 문자 체계와 사고방식의 다양성,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인지 발달. 제목만 봐도 얼마나 저의 고정관념을 도전하는 내용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20년 전 제 수업을 들었던 김준호 학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학기 말 논문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썼었죠. 당시 저는 그 논문에 B- 학점을 주며 객관적 증거 부족, 문화적 편향이 심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열고 한글 원리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나왔고 그중 교육용으로 보이는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정교한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우주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모든 글자는 체계적으로 조합되어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설계했다니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 체계가인지 발달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우 교수의 주장이 갑자기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았습니다. 한글 디자인의 미학적 가치를 다룬 영상, 한글의 디지털 처리 효율성을 설명하는 영상,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까지. 이 모든 정보가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우 교수의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방법론, 데이터 분석, 결론까지 모두 견고했습니다. 제가 비판할 구멍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가서 보아야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정우 교수를 만나고 그의 연구실을 방문하고 그가 말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이정우 교수의 이메일 주소는
학회 프로그램 책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 교수님께 오늘 베를린 학회에서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인지 발달에 관한 부분은 제 연구 방향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연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수님의 연구실을 견학하고 한글의 원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리처드 벤슨 드림.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학문적 신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을까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세계를 새롭게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글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알파벳이나 다른 문자 체계에서 보지 못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공항 출구에서 이정우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봤을 때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벤슨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빨리 초청에 응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문 분야에서 벤슨 교수님 같은 분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이정우 교수는 20년 전 제 수업을 들었던 김준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저희 대학에서 언어인지학 부교수로 있습니다. 그가 교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세상은 정말 좁네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준호의 논문에 대한 제 평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정우 교수는 계속해서 친절하게 서울의 풍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니까요. 세종대왕기념관은 현대적인 건물 안에 600년 전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 조선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과학자이자 언어학자였습니다. 이정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글 창제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1446년에 발간되었죠. 보시면 각 자음과 모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리 케이스 안의 고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글 문자와 함께 그 제작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이정우 교수의 설명을 들으니 발음기관을 본뜬 자음과 천지인 철학을 담은 모음의 개념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15세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감탄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도 문자 개혁이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한 경우는 드물었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문자를 배울 수 있게 하려는 실용적 목적으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정교한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대적인 음성학, 분석 결과와 한글의 자음 체계가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보여주는 전시였습니다. 오후에는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정우 교수팀이 진행 중인 언어인지 연구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fMRI와 EEG를 활용해 다양한 문자 체계를 읽을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젊은 연구원들이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 모니터에는 다양한 언어를 읽을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이 컬러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세요. 한글을 읽을 때는 뇌의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처리 영역이 균형 있게 활성화됩니다. 특히 초보자가 한글을 배울 때 이 패턴이 더욱 두드러지죠.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서구 문자 중심의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그것을 부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이정우 교수와 함께 전통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김준호 교수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20년 만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당신의 논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하네.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제 연구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교수님의 비판적 평가가 오히려 저를 더 나은 연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네온 사인과 간판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글자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제 학문적 여정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세계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세계였습니다. 저는 캠브리지 대학교 강당에 서서 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객석은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언어학계의 거장 리처드 벤슨의 은퇴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죠. 30년 전 제가 이 강단에 처음 섰을 때 가졌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구 언어와 문자 체계의 우월성이었죠. 청중 사이에서 조용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오랜 주장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새로운 증거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에 한글 자음과 모음이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 한국 방문 이후 저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연구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작은 문자들이 제 학문적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 철학,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체계입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것이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정우 교수와의 공동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최근 네이처에 게재되어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자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각각은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해왔으며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강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서구 언어의 우월성을 주장해온 교수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다양성에서 배웁니다. 제 경우 이 작은 나라의 문자 체계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학문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가 한국에서 이정우 교수, 김준호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한글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양성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 학문적 여정의 마지막에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강의를 마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학생들, 동료들, 그리고 에밀리까지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이론을 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더 넓은 시각으로 확장하는 진정한 학문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